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00회 이제 전산회계 1급 특별의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0회 시험은 좀 의미가 있죠. 왜냐면 2022년 첫 번째 시험 보는 시험이자 또 이런 의미도 있죠. 100회라는 거. 전산세무회계가 100회의 시험을 이제 봤네요.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는 1년에 4번을 시험 보다가 이제 1년 6번을 보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덧 100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산 세무회계 강의를 할 때 32회 정도였거든요. 31회인지 32회인지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 한 그쯤이었는데 어느덧 100회가 돼버렸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한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전산회계 1급의 경우에는 응시자 인원이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을 같은 날 2번 다른 문제로 보는 거죠. 특별회, 본회차. 특별회가 오전에 보고 본회차가 오후에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바뀐 양식이기도 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출제에 대한 이 범위는 일정하게 나왔어요. 회계원리 8문제, 원가회계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가 나왔고요. 계산형 4문제, 이론서술형 11문제가 나왔네요. 본회차에서는 계산형이 5문제, 이론서술이 10문제 나왔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었고요. 상중하를 본다면 상위 3문제, 중위 12문제. 본회차랑 비교하면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자, 다음 개정 과목의 분류 중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개정 과목들을 보니까 단기 차입금, 외상 매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기 차입금, 외상 매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이 세 가지는 유동 부채죠. 다시 말해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죠. 보고기한 말로부터 1년 이후에 갚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답이 4번이 되겠죠. 이런 류의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를 하루 할까 고민하다 그래도 중으로 좀 난이도를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유동 부채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장기 차입금 아니면 사채 같은 게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는 계산형 문제인데 이 문제가 대표적인 대손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매출 채권의 잔액 1%를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백호가 2022년 말 결산일에 인식할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 이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 이 말이 대손 상각비랑도 거의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 그랬죠. 얘는 설정 전 대손 충당금을 찾는 거죠. 설정 전 대손충당금. 이 설정전 대손충당금은 기초의 대손충당금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손채권 회수하겠죠. 이 문제는 이게 안 나왔지만 대손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충당금이 플러스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요 금액이 설정전 대손충당금이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 후 대손충당금. 얘는 기말 매출 채권에 설정률을 곱하죠. 기말 매출 채권 곱하기 설정률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말 대손충당금이 재무상태표에 오는 기말 대손충당금이 되는 거고요. 얘가 기말 시점에 회수가 불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우리가 바로 설정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이론할 때도 정리하고 이런 유사한 문제도 많이 풀어봤는데 그럼 이쪽에다 한번 풀어볼까요? 설정전 대손충당금을 먼저 찾겠죠.
기초 대손충당금부터 오겠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있다.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대손 발생 50만 원.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그래서 남은 50만 원. 요게 설정 전 대손충당금이 되고요. 설정 후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이 2억인데 1% 설정한다니까 2억에 1%. 계산기를 누르면 이게 200만 원 나오는 거죠. 답 나왔네. 이 차이가 설정액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이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답은 1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150만 원만큼 설정액이 나오는 거고, 이게 기말 분기가 이렇죠. 차변의 대손상합비 150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50만 원.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는 건 대손충당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0만 원. 그래서 저와 같이 준비한 분들은 이거 뭐 기본 계산형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 난이도 상으로 배치했지만 계산 문제라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의 시작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니까 1번은 옳은 지문. 2번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기 감가상각액이 동일하다. 아, 요거는 답이 2번이네요. 정액법의 경우가 감가상각비 금액이 동일하고 정률법은 그 유리, 비율, 상각률이 동일한 거죠. 감가상각액은 점점 다르지. 감소하죠, 감소. 이게 체감잔액법이 하나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이들은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죠. 건물만 감가상각하겠죠. 토지는 내역연수가 무한하니까 상각하지 않고요.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면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제조와 관련 없으면은 판관비 처리된다. 이 얘기죠. 예. (4번) 문제. 이번에도 부분 점수 Q&A에서 많은 질문 올려주셔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고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매번 얘기하지만 가답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험 본 날 20시 이후 돼야 문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점수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은 그거는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이거 왜 답이 이거예요? 이런 질문은 8시 이후가 돼야 저도 문제를 확인하고 답을 달 수 있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는 달라고 노력하거든요. 질문이 너무 많아, 사실은. 그래서 질문에 쓰나미가 와서 너무 많아, 사실은. 그래서 그날 다 달고 싶은데 그럼에도 약간 하루 정도까지 해서 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잠깐 얘기 드렸고요. 왜 이 문제도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다음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매한 운송 중인 상품.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의 재고 자산인가? 자, 여기서는 운송 중인 상품은 두 가지. 조건, 선적지, 그리고 매입한 거죠. 내가 매입자야.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운송 중인 상품이지만 나 매입자의 재고가 되죠. 2번 수탁자 창고 보관 중인 위탁 상품. 내가 위탁자라는 거죠.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거니까 나의 재고 자산. 3번 매입자가 구매 의사 밝히지 않은 시용 판매 상품. 내가 시용 판매하는 사람이죠.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할 때 수익 인식하니까 매입 의사 표시하지 않았으면은 회사의 재고 자산이 맞죠. 4번 할부 판매 조건에 판매한 상품. 할부 판매는 인도할 때 수익 인식해요. 그럼 판매할 때 수익 인식해 버리니까 4번은 내 재고가 아니죠.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5번 문제. 다음에 유가증권 관련 거래가 한세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사실은 분개를 안 하고 푸는 문제긴 해요. 볼까요? 한세는 2022년 10월 1일 한공의 주식 주당 2만원 100주를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 분류했네요. 주식 취득 시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매도 가능 증권의 이 수수료 뭘로 처리해요? 취득 원가로 처리하죠.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고,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저게 비용이었겠죠. 그리고 기말에 공정가치가 22,000원 되면 평가가 나오는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은 우리가 단기 손익 쪽이 아니라 자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처분되지 않았다라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예요. 그 답이 1번. 이렇게 푸는 건데요. 그래도 분개를 해볼게요. 우리 시험 분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죠. 의미가 충분히 있죠. 10월 1일 취득 시의 분개. 책에 해설에는 분개는 없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2만 원이고 100주에 200만 원인데 거래 수수료 2만 원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202만 원이 돼요. 대변에는 현금이죠. 아무 말 없으면. 2022년 12월 31일 평가에 대한 분개.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주당 22,000원 되니까 220만 원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220만 원 맞추려면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하죠. 굳이 계산하면 18만 원이죠. 202만 원이 220 되니까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 분기하죠. 얘가 18만 원 이렇게 분기하겠죠.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얘가 자본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처럼 바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가 답이라고요. 예, 분개도 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사채에 대한 말문제. 사채 말문제 나오면 이런 게 중요하죠. 할인 발행을 먼저 물어봤는데 옆에다 쓸까요?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 사채 장부 금액이. 그리고 사채 장부가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이 기초의 장부 금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 이자 비용도 증가해요. 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란 게 기초 대비 올라간 폭을 말하죠. 이게 직선이라면은 올라가는 게 매년 같다는 건데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되면 장부 금액 매년 증가, 또 여기 2번도 할인 발행의 상각액도 매년 증가,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가 되는 거죠. 반면에 할증, 이론 때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할증 발행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꼴이 되죠. 장부 금액이 어떻게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자 비용 역시도 어떻게 돼? 기초 장부 금액을 기준하니까 점점 감소하겠죠. 마지막 상각액, 기초 대비 떨어진 폭, 이게 점점 이걸 증가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보시면 4번에 할증 발행이 되면 사채 이자는 매년 감소가 맞고요. 답이 3번이죠.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뭐 기본적인 문제라 볼 수 있겠죠. 답이 3번. 하지만 기본적 문제고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그래 사채 나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편이니까 난이도를 좀 중으로 체크했고요. 자, 7번 문제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영업의 비용을 찾는 거죠. 영업의 비용 이렇게 정리했었죠. 이름이 무슨 손실로 끝난다. 무슨 차손으로 끝난다.
이자 비용이다. 기부금이다. 기타 채권에 대한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다. 한 요 정도가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다. 그 나머지는 판관비라고 정리하면 되세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을 3번이라 표현할게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다? 100만 원이다.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4번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만 차감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구분해 볼까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얘는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광고 선점 얘가 판관비, 영업부 직원의 인건비 당연히 판관비, 감가상각비 당연히 판관비, 기부금 영업의 비용.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만 빼면 되겠죠. 합이 16만 원 나오잖아요. 저 세 개 합이.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다? 84만 원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류의 문제도 우리가 많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득점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 차감 계정을 모두 고른 것은 보시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먼저 나오네요. 자산 차감 항목이잖아요. 유형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대손 충당금도 차감 항목이죠. 굳이 말하면 매출 채권 혹은 기타 채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매출 채권이라 할게요. 매출 채권의 차감 항목이 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바로 사채의 차감 항목이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예요. 그냥 누구 차감 항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답은 차감 항목은 가, 나, 다만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문제도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류의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 드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회계 관련된 문제, 회계 원리 관련된 문제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빨리 볼게요. 1번은 뭐 이렇게 부채의 분류 물어봤고 어렵지 않고 2번은 대손 상각비, 즉 대손 설정액을 물어보는 문제. 3번은 감가상각에 대해 물어본 거죠. 4번은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5번은 유가증권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5번이라든지 이건 조금 난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6번 사채, 7번은 영업이익, 즉 영업의 비용과 판관비의 구분을 물어본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8번이 뭐 자산 차감 혹은 부채 차감 항목들을 물어본 거죠. 자, 9번부터 이제 볼까요? 여기는 원가액의 문제인데요.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직접 노후비는 기본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 원가에도 속한다. 이게 옳은 말인 게 우리가 제조 원가가 있을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잖아요. 약으로 쓸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럴 때 우리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 요거를 뭐라 그래요?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라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계 여기를 가공비,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 그런 거죠. 컨버전 코스트, 예. 프라임 코스트 혹은 기초 원가. 그러니까 직접 노업인 양쪽에 다 끼는 거잖아요. 자, 2번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건 좀 있다. 요거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이 증가하고 고정비는 일정하다. 이게 옳은 말이죠. 그래서 변동비라고 하는 거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총액이 증가하죠. 그래서 변동비는 이렇게 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총변동비. Y가 총원가죠. Y는 AX. X가 조업도고, 그러니까 이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상수잖아요. 단위당 변동 100원이면 뭐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총원가가 증가한다. 만약에 감소하면 감소하겠죠. 이 관계는.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원가가 감소한다. 비례적 관계를 갖겠죠. 이게 총변동비. 반면에
고정비는 이렇게 썼죠. 제가 y는 뭐 b. 그러니까 조업도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라고 한 거죠. 4번은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추적 가능하면 불가능한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죠. 단위당 변동비 한번 해볼까요? 단위당 변동비는 이렇게 되죠. y-는 총원가 AX를 X로 나눈 게 단위당이니까 A가 되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 항상 일정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단위당 고정비. 참고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총액을 단위당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를 조업도라 할까요? 생산량, 그러니까 조업도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단위당 변동비는 총액이 AX고 조업도 X니까 A가 나오는 거고, 단위당 고정비는 총액이 B니까 B를 X로 나누면 되니까 함수식으로는 Y-는 X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조업도가 증가해요. 분모에 대한 반비례하잖아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고 조업도가 감소해요.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하겠죠. 약간 좀 까다롭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답이 3번, 2번인데요. 조업도가 감소해. 증가가 아니라 그냥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 게 맞아요.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감소해. 그러면은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소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조금 까다롭다. 상해로 볼 수도 있다. 예. 요 내용.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0번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제조 원가고요. 이를 구성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단기에 제조 과정에 투입한 원재료. 원재료인데 투입한 거, 사용했다. 이게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죠. 3번 단기에 판매직 근로자의 급여. 판매직 근로자의 급여는 판관비예요. 공장 직원의 바로 인건비가 직접 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노업이. 답이 3번이 틀린 말이지. 4번은 단기에 제조 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를, 그렇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하는 거지. 제조 과정에 대한 모든 여기 제조 원가, 그걸 다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단기 총 제조 원가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게 투입한 원가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완성품, 산출물에 대한 원가죠. 완성품에 대한 원가. 11번. 자, 보조부분 원가 배분 계산 문제는 중요한 거죠. 우리 원가액에 나올 수 있는 유형, 전산액 1급에서 4개, 유형이 4개 아니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죠. 자, 그럴 때 여기는 직접 배부할 경우 직접 배부법이 적용돼요. 직접 배부법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 물어보는 거는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 그냥 한 선만 찾는 건데, 즉 이 수선이 조립에 배부되는 원가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직접 배부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수선이 다른 보조, 관리 주는 게 무시되고 관리도 수선한테 주는 게 무시가 되죠. 그럼 전체는 얘는 80%, 얘는 60%가 되겠네. 근데 쟤는 물어본 건 아니지만 수선이 조립한테 주는 거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8만 원 이고
무시되니까 수선의 전체는 80%죠. 80% 중에 조립을 40% 주니까 이게 2분의 1이 나오는 거잖아요. 4만 원이 바로 수선이 조립한테 배부될 원가고 답이 이거다. 4만 원이다. 그러니까 쉽게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료만 크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가.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며 그 작업에 생산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답이 1번인데요.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집계하지 않죠.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겠죠.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면 걔는 종합원가 계산이라 하지 않고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하는 거죠.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겠죠. 대량 생산. 3번 각 제조 공정에 대한 제조 원가 보고서가 종합 원가 계산의 기초가 된다. 맞는 말이죠. 제조 원가 보고서. 4번 화학공업, 식품 가공업, 제지업 등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죠. 원가 계산 방법이 되겠죠. 자, 원가액의 네 문제를 보시면 9번은 원가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문제. 근데 답이 되는 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조업도 감소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10번 문제는 맞춰야 되겠죠. 개념에 대한 문제. 11번은 우리가 여기 직접 배분법 문제가 나왔고요. 12번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을 물어봤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부가가치세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이 13번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100회 특별회 중에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은 드네요. 개인적으로.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능하다. 이건 중요한 얘기고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본다면 여기죠. 10년.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인데 3번을 먼저 볼게요. 대손세액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렇죠. 공급 대가의 110분의 10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는 이렇게 대손 금액, 이 대손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곱하기 110분의 10이 대손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뭐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만약에 틀리게 낸다면 요거요. 공급대가 요거요 10% 아니다 110분의 10 요 정도가 좀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 4번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 사업자가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그러니까 대손채권 회수네요. 대손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더한다. 이게 옳은 말이고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부가세를 적게 내는 거예요. 근데 대손채권 회수하면 대손채권 회수니까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토해내야지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거 매출채권에 가산하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가산하죠. 지금 얘는 이 대손채권 회수한 걸 말하는 거죠. 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답이 2번인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은 이게 소멸시효예요.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게 대손세액 공제 대상 대손금이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려요.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2년 지나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지엽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좀 까다로운데 어차피 1번, 3번, 4번은 알긴 알아야 되는 지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까요? 쉬운 문제네요. 부가가치세 면세를 찾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바로 찾을 수 있죠. 수돗물이 면세고 연탄, 무연탄이 면세, 항공기가 과세, 신문사, 광고니까 과세. 그 답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뭐 바로 찾을 수 있는 쉬운 문제로 보이네요. 15번.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 불공제 매입세액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론할 때 이렇게 암기하지 않았어요? 세매사, 세무사 비슷하잖아. 면접을 보는데 면접 기억나세요? 비용 간토. 세매사 면접 비용 간토. 세매사 면접 비용 간토. 세매사 면접 비용 간토. 세매사 세가 세금 계산서 미수치, 매가 매입처분 합계표 미제출, 사가 두 개죠. 사업 무관, 사업 개시 전 매입세액, 면이 면세, 접이 접대비, 비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영이 영수증, 간이 간주임대료, 토가 토지. 1번 면세, 2번 토지, 3번 접대비, 불공제죠. 다음은 4번인데요. 과세 재화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답이 4번. 그러니까 불공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간주 공급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부가세 세 문제를 보시면 13번은 좀 난도가 있었고 14번과 15번은 좀 쉬웠다,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론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평이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이제 특별의 전산회계 1급에 대한 100회에 대한 총평이고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에듀윌에서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시는 분들 좋은 점수로 합격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합격을 축하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면에 내가 공부 기간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 공부를 좀 덜 했다, 그래서 약간 점수가 부족해서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101회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합격하시면 돼요. 그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러니까 이론부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론 실기 다시 정리하면서 실력을 닦아서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설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